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재미를 선사하는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밤새 흰눈이 내렸네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휴식과 꿀잠 청해보세요. 오늘은 자식 덕을 많이 본 사내 등 재미있는 설화와 민담 여러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자식 덕을 많이 본 사내. 옛날 경남 거창에 사는 어느 사내가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내는 곰곰이 생각했죠. 애기, 점이나 한번 볼까? 사내는 점을 잘 치기로 소문난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쳤어요. 자식 덕을 많이 보겠소? 자식 덕을 많이 보네? 또 다른 건 없습니까? 그것밖에 없어. 사내는 점을 쳐봐도 별다른 게 없어서 속이 상했어요. 한 번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문득 점 본 생각이 났죠. 지난번 점쟁이가 나한테 자식 덕을 많이 본다 그랬는데 나는 장가를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보나? 에이, 빌어먹을. 내가 자식을 만들 수밖에 없다. 사내는 황토밭에 오줌을 누고 흙을 모아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그래, 내가 점쟁이한테 물어보니 자식 덕을 많이 본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네가 내 자식이다. 네가 내 자식인데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네 이름은 토준이다. 내가 너 덕을 좀 봐야겠다. 사내는 납작한 돌 4개를 주워다가 한 개는 토준이 밑에 놓고 2개는 양쪽 옆에 끼워 놓고 마지막 한 개는 머리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토준아, 이제는 네가 돈을 벌어 이 아버지를 먹여 살려. 하고 사내는 길을 떠났습니다. 몇 해가 지났을까요? 사내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토준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고개에 흙으로 만든 사람이 앉아 있는데 누가 장가를 가려고 말에 비단을 잔뜩 싣고 가던 도중에 그 앞에서 말이 발을 딱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시주를 하고서야 말에 발이 떨어져서 잘 가더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돌만 수북하지 절대 날아가지 않고 아무도 그 비단을 안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사내는 자식 덕을 보겠다는 점쟁이의 말이 생각났죠. 예전에 만들었던 토준이에게 가보니 토준이가 의도치 않게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오냐, 내가 네 덕 많이 봤다. 자식 덕을 본다더만 내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니 이제 됐다. 너는 여기 평생 있고 나도 나 살던 데 가서 논밭 사서 대대로 잘 살아야겠다. 토준이가 번 돈으로 논밭을 사놓으니 사내가 늙었어도 젊은 처자가 시집을 온다고 하거든요. 사내는 장가들어서 잘 살고 토준이는 자기 자리에 잘 앉아 있었더래요. 까치가 집을 지으면. 옛날 어떤 사람이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살림은 넉넉지 않았지만 벼슬을 하려고 꾸준히 과거 준비를 했죠. 그런데 과거 시험에서 자꾸만 떨어지는 겁니다. 형편이 아주 곤란해지니 점쟁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언제 걸리겠소? 집 앞에 있는 저 감나무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지으면 걸릴 거요. 그 사람은 자꾸 과거에 떨어지니까 집 앞에 감나무만 바라보고 까치가 집을 짓나 안 짓나만 관찰하는 거죠. 하지만 까치는 올해도 집을 안 짓고 몇 해가 지나도 집을 안 짓는 거예요. 해가 지날수록 살림은 더 힘들 뿐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부부가 서로 의논을 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아예 까치집을 우리가 지어버리자. 부부는 밤이 되자 집 앞 감나무에 올라갔어요. 까치처럼 입에 나뭇가지를 물고 깍깍깍 깍깍 소리를 내며 집을 짓기 시작했죠. 밤이니까 아무도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날 밤 숙종대왕이 야간 순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숙종대왕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수집했다고 해요. 아무튼 숙종대왕은 까치 소리를 내면서 집을 짓고 있는 부부가 이상해 보였어요. 숙종대왕이 부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서 계속 과거를 보러 갔는데 가면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한테 점을 쳤는데 저 집 앞 산밭 감나무 위에 까치가 집을 지으면 그때 과거를 보러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만 까치가 집 짓기를 고대하고 있어도 한 해가 가도 안 짓고 두 해가 가도 안 짓고 까치가 집을 안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의논을 해서 우리가 지어버리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숙종대왕은 손수 까치집을 짓는 부부의 정성스런 마음을 보고 어떻게든 한 자리 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정성이 갸륵하오. 몇 해 뒤 과거가 있을 것이오. 그때 꼭 보시오. 성명은 어찌 되오? 내 성명은 아무개입니다. 시간이 지나 과거를 치를 때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글을 지어 올렸죠. 숙종대왕은 이미 그를 뽑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그가 뽑혔죠. 그는 이제 벼슬을 하고 풍족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점쟁이의 말이 맞았던 거죠. 명풍수 성지 이야기. 옛날 명풍수 성지가 경남 통도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지는 가장 어린 스님이라 선한 일은 혼자 다 맡아서 했죠. 성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다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는 저렇게 앉아서 남을 시키기만 하고 누구는 맨날 심부름만 하다가 인생 다 끝나겠네. 성지는 더 이상은 못 견디고 절에서 나와 통도사 옆에 있는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성지는 100일 동안 수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 같은 그런 거 한번 누려보자. 어느덧 성지가 수행한 지 9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역시 공양을 하려고 밥을 짓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에선가 노인과 포수가 나타나서 성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에 사냥하러 갔다 오는 길이라 배가 몹시 고프어. 목도 많이 마르고 거기 밥 짓는 거 좀 내놔 보시오. 성지는 대답했어요. 이거는 내가 기도하는 밥인데 기도를 한 후에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못 기다린다. 지금 배가 몹시 고파서 못 기다리니 기도는 나중에 하고 밥부터 주어라. 노인과 성지는 계속해서 실랑이를 했어요. 노인은 기도가 끝날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고 성지도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못 주겠다 하고 말이에요. 노인이 포수에게 말했습니다. 아, 저놈이 죽어도 못 주겠다고 하니 총을 겨누라. 포수가 성지를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성지가 앞으로 고꾸라졌죠. 주변이 조용해진 뒤 성지가 깨어나 보니 포수도 없고 노인도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올릴 밥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죠. 성지의 주변에는 환하게 빛이 나고 있었어요. 성지가 100일 동안 수행하면서 도통한 것이었죠. 그래서 성지가
수행한 골짜기를 성지 골짜기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성지가 왜 지리에 도통하게 된 줄 아세요? 포수가 성지를 쐈을 때 성지가 앞으로 엎어졌잖아요. 그래서 성지가 지리에 통하게 됐다는 말이 있어요. 만약 바닥으로 엎어지지 않고 하늘을 보고 넘어졌으면 천문에 통했을 텐데 말이에요. 명풍수 성지 두 번째 이야기. 출생의 비밀. 성지는 금강산에 들어가 풍수를 공부했습니다. 한 30년 정도 되었을까요? 이제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생각에 하산해서 내려가야지 하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내려가서 자신의 실력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한참을 산에서 내려오는데 마침 아주 좋은 자리를 만났습니다. 성지는 잠깐 쉬었다 갈 겸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쉬고 있는데 손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 갈비뼈가 쑥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묘터는 당대 판사가 날 자리였고 분명 이 묘자리 주인의 자식이 어딘가에서 판사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래, 이제 내 시험 한번 해볼까? 성지는 소나무 가지를 주워 다듬었어요. 그런 다음 말뚝 모양으로 만들어 잔디밭에 빠져나온 해골 왼쪽 눈에 박았죠. 성지는 이제 서울 장안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성지는 주막에 들어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온갖 거리에 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녁부터 김정승의 눈이 아프니 고칠 수 있는 의원들은 모두 모이시오. 동네의 의원들은 모두 김정승네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성지도 의원을 가장해서 정승의 집에 들어갔죠. 의원들이 차례차례 김정승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자 결국 성지의 차례가 되었죠. 성지는 들어가기 전 밥을 약처럼 만들었어요. 의원처럼 보이려면 뭐라도 있어야 했거든요. 성지가 들어가자 대감이 말했습니다. 눈이 아파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낫겠소? 왼쪽 눈만 너무 아프니 차라리 오른쪽 눈이 아픈 게 나을 것 같소. 대감마님, 오늘 저녁 자고 내일이면 왼쪽 눈은 괜찮고 오른쪽 눈이 아플 겁니다. 성지는 대감에게 밥으로 만든 약을 주고 나와 어제 그 묘터로 향했습니다. 왼쪽 눈에 박은 말뚝을 빼서 해골의 오른쪽 눈에 꽂았죠. 다음날 새벽이 되자 대감의 오른쪽 눈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성지가 반드시 자신의 눈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 다시 불러오라고 했어요. 성지는 약처럼 만든 밥을 또 주었죠. 그런 다음 해골에 있는 말뚝을 모두 빼버렸어요. 그러자 대감의 병은 깨끗이 나았고 대감은 성지를 다시 불렀습니다. 눈병을 낫게 해줬으니 살림의 반을 드리겠소. 나는 살림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대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됩니까? 하시지요. 그러면 대감님 아버님 산소가 어딥니까? 저기 거울 살 때 거기서 돌아가셨소. 산소도 거기 있소. 대감이 말한 그곳이 경기도 광주쯤 되는 곳이었어요. 성지가 대감이 말해준 그곳을 가보니 해골이 있던 자리도 아닐 뿐더러 판서 날 때도 아니고 잘 살 형편도 아니었어요. 성지는 생각했죠. 참 이상하네. 내가 그 두 골
눈 이쪽 왼쪽에다 말뚝으로 박았다가 저쪽 오른쪽에다가 박았다가 그게 틀림없이 저 대감 아버지인데 그러면 이 비밀을 캐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찾아 주어야 되겠는데 성진은 다시 대감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대감의 어머니를 조용히 불렀죠. 성지가 물었습니다. 저한테만 가르쳐 주면 큰일이 안 벌어질 테고 안 망할 거니까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대감님 임신했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대감의 어머니는 울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감을 잉태하는 날 저녁에 도둑이 든 거예요. 어머니는 자고 있다가 도둑에게 큰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도둑은 달아나다 집안 종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대감의 아버지는 보름에 한 번씩 그 집에 오니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아무튼 집안 사람들은 도둑을 죽여 삼각산 밑에 가서 버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 시체를 호랑이가 물어다 그 자리, 지금의 명당 자리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성진은 대감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이야기를 비밀로 할 테니 내 말대로 하세요. 내가 대감의 진짜 아버지의 해골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앞으로 묘소를 잘 챙겨야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습니다. 대감의 어머니는 그 길로 성지가 알려준 묘토로 찾아가 백골을 모아 제대로 봉분했고 이전처럼 계속 잘 살았대요. 덕분에 성지의 풍수 보는 실력도 증명이 되었지요. 중국 사신을 돌려보낸 떡보. 옛날 경남 밀양에 한 떡보가 살았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떡만 먹고 살 정도로 떡을 좋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서 조선의 인재를 시험해 보기 위해 사신을 보내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조선에서는 전국 각지에 지원자를 뽑는다는 방을 붙여 놓았죠. 떡보가 사는 동네에도 방이 붙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한 사람이 떡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사신이 온다고 그러던데 그들이 오면 분명히 또 우리 조선을 괴롭힐 텐데 어떻게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아이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가서 떡이나 실컷 먹고 올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떡보는 나라에서 뽑는다고 하니까 떡을 실컷 먹을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요. 운도 참 좋았어요. 전국에 지원자가 떡보 하나뿐이라 나라에선 떡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대요. 물론 떡보는 떡을 실컷 먹고 싶다고 했겠죠. 떡보는 한 달은 떡을 먹으면서 지냈을 거예요. 드디어 중국 사신이 올 때가 되어서 나라에선 떡보를 압록강으로 보냈습니다. 중국 사신이 막 도착해서 압록강을 넘어오고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떡보는 또 떡이 먹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이 건너오는 동안 옆에 보이는 떡가게로 들어갔어요. 네모난 떡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던지 5개나 사 먹고 다시 강가로 돌아왔어요. 중국 사신은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문제를 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왼손 위에 오른손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얹어 놓는 거예요. 떡보는 생각했죠. 내가 방금 떡을 네모난 걸 먹었거든? 동그란 게 아니고. 떡보는 네모난 떡을 먹었다는 의미로 손가락으로 네모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 사신은 천리, 즉 하늘의 도를 아느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옛날에는 천원지방이라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떡보에게 하늘은 둥글다는 표시로
손을 둥그렇게 만들어 보였더니 떡보는 네모난 표시를 해 보이는 거예요. 사신은 생각했죠. 내가 1,000원을 물었더니 저놈이 지방까지 알고 있네. 사신은 놀라며 다음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사신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 3개만 펴 보였습니다. 떡보가 삼강오륜의 삼강을 아는지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떡보는 사신이 계속 아까 먹은 떡에 대해 묻는 줄 알았답니다. 아하, 아까는 동그란 거 먹었냐고 묻더니 이제는 몇 개 먹었는지 묻는가 보네. 떡보는 5개 먹었다는 뜻으로 5 손가락을 모두 펴서 들어 보였어요. 중국 사신은 또 한 번 놀랐죠. 나는 삼강을 물었는데 저놈이 벌써 오륜을 알고 있네. 그 뒤로 중국 사신은 더 이상 조선을 얕잡아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맺습니다. 안녕히 계세요.